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만화책을 또 자주 봤어요. 아주 어릴 때. 근데 이 공상 과학 만화 같은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공상 만화가 공상이 아니고 현실이 됐어요. 지금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삽니다. 손에 정말 5G 인터넷을 들고 다니면서 또 전기차, 이제 날아다니는 드론 뭐 이런 것들 정말 그때는 터무니없는 공상 과학 같았는데 이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공상 과학과 같은 또 꿈 같은 프로젝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미래 도시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거 너무 좀 거대하다. 엄청난 청사진에 정말 기대 반, 염려 반,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정말 너무 엄청나서 이거 혹시 바벨탑처럼 되나? 아니면 인간의 무슨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려나? 정말 잘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이 사막에 사우디 광활한 사막에 펼쳐지는 스마트 도시 계획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우디에서 뭘 하던 772가 뭔 상관이냐. 이게 코리아의 어떤 도움 없이 조력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벌써 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왕세자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다 갔잖아요. 그 소공동의 롯데 호텔 아주 통째로 빌려가지고 잠깐 머물다 갔는데 하루 머물다 갔는데도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과 어마어마한 짐을 가져와서 하루 딱 묵고 갔는데 이때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자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어떤 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협의하고 뭐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 코리아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지도에서 보듯이 중앙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선이 찍 그어져 있죠. 이게 그 네온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더 라인, 일명 미러 라인이라 그러는데 외벽이 전부 미러 글라스로 그렇게 덮여 있는 그러한 것이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무려 길이가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 170km입니다. 이 라인. 이게 그냥 라인이 아니라 이게 건물이에요. 높이는 500m. 그러니까 우리나라 롯데 타워 있죠. 롯데 시그니엘 롯데 타워. 그거는 뭐 위에 탑 그 빼축한 그거 빼면은 아마 500m. 그 높이로 쫙 벽으로 붙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대전 정도 갈 만큼의 대전 가까이 한 줄로 쫙 붙은 건물이 높이는 500m. 또 폭은 어떻게 돼? 한 200m 폭으로 양쪽 유리벽으로 쫙 돼가지고 그 안에 말하자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최첨단 친환경적이라 그러는데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친환경적인지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세자 무함마드의 생각은 그 안에서 탄소 배출 제로다. 화석연료 안 쓴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이라든지 풍력 이런 걸 이용해서 완전 자립된 그러한 더 라인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쭉 펼쳐져서 이렇게 뭐 도시가 형성된 게 아니라 딱 수직으로 올라가서 쫙 하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멋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에서 보듯이 그 북쪽에 트로제나라고 그 산악 지역에 위치한 뭐 해발 고도 한 2000m가 좀 넘는 데도 있고 2000m, 1500m, 2000m 되는 거기에 산악 리조트를 만드는 겁니다. 왜 또 그 산악에 추운 데다 했겠어요? 거기에 앞으로 돌아오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게 그 연평균 기온이 낮은 건 맞아요. 근데 뭐 영하 베이징이나 뭐 삿포로나 우리 대관령처럼 그렇게 낮은 온도는 잘 안 와요. 눈이 오긴 오는데 가끔 옵니다. 그러면 거기 뭐 야외 스키장인데 중동 지역 사막에서 처음 시도하는 야외 스키장이 될 겁니다. 인도화 스키장은 있어요. 인공으로 실내 스키장은 있는데 그 스키장과 그 멋진 그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리조트 단지를 만드는 게 트로제냐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래쪽에 있는 거, 요 바닷가에 위치한 그 바다 해양교통의 아주 요충지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팔각형으로 생겼는데
옥사곤이라고 합니다. 옥사곤. 그래서 여기가 산업기지인데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도시 전체가 산업기지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다 물류 이동이 아주 쉽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그 네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우디 쪽, 중동 쪽에는 우리가 이 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선배님들,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사우디 쪽에 뭐 이라크나 사우디, 리야드, 쿠웨이트 이런 데서 정말 그 뜨거운 나라에서 일하시고 돌아온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코리아에 정말 이 힘을 보여줬었죠. 아랍 상인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고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코리아의 기술력을 정말 갖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주로 그냥 몸으로 때우는 노동력으로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기술력도 정말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근데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모빌리티,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배터리나 이 광전지판, 태양광 전지판, 이런 거, 또 석유는 중동에서 나지만 석유 정제 기술, 이런 거, 플랜트, 그 다음에 물처리 기술, 상수도, 하수도, 폐수 처리, 이런 거부터 해서 이 무하마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이 K-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도 가서 공연을 하고 사우디에서, 그 다음에 걸그룹도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좀 딱딱하고 폐쇄적이고 좀 봉건적이라고 할까? 이 이슬람의 그러한 거를 약간 좀 부드럽게 한다고 할까? 또 무하마드가 젊은 층 아니에요. 80 몇 년생이더라. 85년생인가? 젊어요. 30대. 그러니까 이 최근 들어서 여성의 어떤 제한상, 운전 면허도 못 따게 했잖아요. 운전도 못 하게 했는데 그런 것도 좀 풀어주고 또 이제 히잡도 좀 벗게 하려는지 그러한 이제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나 획기적이고 환상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육체 노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갖고 가는 겁니다. 7, 80년대에 우리가 했던 그 노동력은 인도나 중국, 그 밖에 이제 또 여러 나라에 와서 또 참여를 하겠죠. 2022년 11월 4일부터 9일인가 4박 6일 동안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정부하고 민간 기업 이렇게 딱 뭉쳐서 원팀 코리아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우디로 갔습니다. 그 원팀 코리아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님이 되는데 아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장관님 자체가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한다 그럴까? 또 그 원팀 코리아로 해서 그 장관님이 같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편 사우디에서도 이 격이 있잖아요. 격이. 그래서 그 실무자급, 왕세자급 이런 분들이 같이 나와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사우디에 가서 펼칠 그러한 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원팀 코리아는 정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단체들, 그러니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공사라는 데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데하고 그 다음에 해외건설협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거 해가지고 건설 회사들 한 11개, 또 모빌리티 회사, 모빌리티 뭐예요? 이 운송이죠. 자동차, 이 드론 이런 계통.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연구하는데 또 IT 기업, KT라든지 네이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더 라인, 이 네옴시티가 100% 자급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식물도 길러내고 고기도 생산하겠죠. 고기가 배양육이 될지, 지금 중국에서 하는 무슨 돼지 호텔처럼 그렇게 길러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마트 회사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 젊은 층도 같이 가서 하나의 원팀 코리아가 돼서 사우디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라인 170km 첫 삽이 벌써 시작됐죠.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이 고속 운송 철도 같은 게 이제 터널이 들어가는데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그런 데서 이게 정말 무슨 사기 아니냐. 이미 청사진이 나오고
그 계획이 발표가 되고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 네옴 프로젝트의 그 수장 캡틴은 네옴 컴퍼니 대표죠. 지금 사우디의 또 실권자인데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젊은 친구인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 가계도에서 보시듯이 현 국왕 살만 국왕이 무함마드 빈 살만의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 원래 사우디는 이 형제 계승입니다. 형제 계승.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형제들한테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너무 고령화가 돼버리는 거죠. 예, 이 부자 세습을 못하게 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현 국왕, 그 살만 국왕에서 조카죠, 조카. 무함마드 빈 나예프. 이 친구한테 왕권 실권이 갔습니다. 나예프, 무함마드 빈 나예프 이 왕세자한테 갔었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사촌형의 그 왕권을, 권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째 부패척결, 이 가계도에 나와 있듯이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이 잡혀가지고 감금됐어요. 예, 구속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슬람의 좀 온건화, 주변국들, 미국이라든지 그 이라크 주변국들 간의 그 어떤 대외국 전략, 그런 것을 새로 정립하고 경제 다각화 중에 사우디 비전 2030 중에 하나가 이 네옴시티입니다. 이에 앞서서 그 옆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두바이 신도시가 아마 빈살만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함마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을 모방한 것도 아니고 두바이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우디의 창작이다.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무함마드도 그 두바이 신도시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바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하면은 뭐 석유가 구멍 파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 석유 수익이 전체 GDP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초라한 뭐라 그럴까 바닷가 어촌, 진주조개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 두바이라는 데가. 근데 거기에 산악을 럭셔리하게 탈바꿈하면서 관광 수익도 엄청 올라가고 또 그 페르시아만 입구에 그 무역항을 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7개 토국이 뭉친 게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항으로서 94%가 그 두바이 항을 거친다 이겁니다. 두바이 제벨 알리 항이라든지 그 항은 말하자면 자유경제구역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세금 다 면세해주죠. 투자해오는 기업들의 소유권 다 인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그 10년짜리 또 비자를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예, 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죠. 경제 주축이 석유 생산이 아니고 이제 자유무역이라든지 관광 또 금융 이런 게 두바이를 이렇게 부흥시킨 그러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꼭 뭐 성공적인 사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 6대 국왕의 이름을 딴 킹 압둘라 경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인데 여기는 애초에 계획했던 거는 말 그대로 경제 도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인구 뭐 100만 이상 이렇게 유치를 해서 거기 경제 특구로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한 도시인데 이거 지금 현재 인구가 뭐 2만이나 들어와 있나 망가져 버렸어요. 경제 도시가 아니라 자유 도시로 지금 바꿔야 되나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함마드는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6대 킹 압둘라 그 이름이 들어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라크의 그 미스마야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벌써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한화에서 그걸 계약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단일 도시건설 프로젝트로는 아마 그게 1위일 거예요. 1위. 근데 최근에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한화에서 계약 해지를 공시했습니다. 뭐 정확한 원인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측 얘기는 기성고를 잘 안 준다. 기성고라는 게 뭐예요? 일한 만큼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일을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돈을 주고 이만큼 했으면 또 이만큼 돈을 주고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잘 안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라크 측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죠. 어쨌든 한화에서는 이제 여망이 없다, 손을 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큰 프로젝트가 정말 순풍에 돛달고 이렇게 잘 항해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네온 프로젝트도 조금 염려는 되는데 어쨌든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는 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해요. 뭐 이러한 앞선 사우디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라든지 또 이라크의 미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듯이 이 네온 프로젝트도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무함마드 입장에서는 세계 언론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2017년 그 쿠데타 그 당시에 그 반인권적인 행동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좀 돌리고 자기의 권력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든지 할 수 있는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이 무함마드도 비용을 마련하고 또 어떤 이 프로젝트의 어떤 경제성, 이 자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죠. 2017년 부패 척결 당시에 이 왕족들 뭐 부정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막 다시 회수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한 돈만 몇십조가 또 넘어요. 석유회사 아람코라고 석유회사 아마 전 세계 사업 소득 순위 1위일 겁니다. 2위가 애플인가 그래요. 2위가 애플. 3위는 중국의 공상은행인가 그렇고 4위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삼성전자 399조인가 그래요. 399조. 이 아람코는 아마 한 2배 정도 좀 넘을 거예요. 어쨌든 이 국영 기업의 그 일부 주식을 이제 공모해가지고 또 자금을 마련하고 국채도 발행하고 또 자 이러한 프로젝트다 수익성이 있다 해외에서 뭐 미국에서 중국에서 어디서 이렇게 자금 투자를 유치를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이 지금 무함마드의 이 권력의 입지가 아직 확고부동하다고 생각을 좀 못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돈 다 긁어 모아서 예상 금액이 있는데 이 돈으로 다 한다 그래도 지금 더 라인 170km 라인에 한 절반쯤이나 공사를 할 돈인가 이렇게 예측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집트의 피라밋이 있듯이 이 절대적인 왕권하고 이슬람 종교적인 신념의 바탕으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민주주의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 강력한 왕정 체제에서는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이 무함마드가 2017년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서 이 스마트 시티 발표는 했지만은 요 최근에 지난 7월 26일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사우디 제타에서 더 라인에 대한 이 조감도 미러 라인이라고 그러죠. 일명 그 조감도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한미 글로벌에서 이 더 라인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그 프로젝트 용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주가 되는데 한 260억인가 26억인가 26억 정도 했지만 요거는 지금 기본적인 용역 계약이고요. 우리나라 한미 글로벌에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 건축주,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체크하고 이 프로젝트의 어떤 자재 관리, 공정 관리, 뭐 안전 관리 이런 거 다 하고 데이터를 또 백업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이 더 라인 프로젝트는 정말 전통적인 그 도시의 그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혁신적인 진짜 이 무함마드가 말했듯이 이거는 문명의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새로운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더 라인이 정말 호화롭고 아주 멋진 럭셔리한 빌딩에 푸르른 정원과 멋진 신도시 그리고 이 지상 낙원에는 정말 대기 오염도 없고 녹지와 편의시설 또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5분이면 직장에 가고 산책하듯이 학교를 가고 뭐
이런 너무나 멋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지 지금 이 더 라인이 사막 외 떨어진 데 있고 또 홍보용 동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포기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번 해봐야죠. 도전을 해봐야죠. 근데 건축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장 생산입니다. 현장 생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슨 예? 건축 자재 공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막 한 복판에다가 170km나 예? 높이 예? 롯데타워만한 500m짜리 이런 건물을 쫙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막 땡볕에서. 그 중동 국가 어디에선 법으로 정했어요. 이 그늘이 없는 데서 이 건축공사 일을 못 합니다. 이 건축 일을 하려면 무조건 그늘이 있어야 돼. 그늘.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그만큼 이제는 이 노동력의 인권과 안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걸려. 현장 생산하니까 시간이 걸려. 또 날씨도 모래바람 불고 뭐 하면 또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공기가 단축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유리판 같은 걸 하나 장착할래도 이 바람이 불면 또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세집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막 흔들려요.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풍속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 크레인 작업을 못하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폐기물 나오죠. 소음, 진동에 뭐 분진, 환경 문제 같은 거, 뭐 수질도 그렇고, 더구나 또 기술 인력도 부족하고, 뭐 어디서 데리고 오겠어요. 먼 데서 다 외국에서 와야 되잖아요. 사우디 자체 그런 기술력, 기능 인력들이 있겠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술력이 또 고령화되고, 이래서 더 라인, 그 밀러 라인은 해결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좋은 방법은 그 모듈러 공법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듈러 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주요 구성하는 이제 자재 부품 한 7, 80%를 공장에서 그냥 다 규격화되고 모듈 유닛으로 다 만들어서 그걸 다 운반해서 거기다 그냥 끼워넣고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될 것이다. 모듈 건축. 우리나라도 이 모듈화 건축, 일찍이 어디 평창 올림픽 숙소, 그 평창 숙소 있죠. 그 호텔. 그거 다 모듈 공법으로 했잖아요. 딱딱딱딱 포개가지고 순식간에 그 호텔을 만든 겁니다. 또는 이 모듈화 유니트를 만드는데 지금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미리 찍어서 만든 콘크리트 박스라든지 유닛으로 그걸 포개서 만든다든지 또는 쉬운 게 뭐예요? 철제 가공을 해서 뭐 박스형으로든지 유닛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갖다 조립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듈화 공법인데 또 이 유닛화된 모듈을 3D 프린팅 기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우디 공사를 통해서 모듈화 이런 제작 공법 또 3D 제작 공법 이런 것들이 가일층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또 사우디에 그 본 공사 이전에 기반 공사를 해야 되겠죠. 예? 모듈 유닛을 만드는 공장도 져야 되고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밑에 이제 운송 터널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지금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거 또 수도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물은 어떻게 담수화시켜서 공급을 할지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코롱이라든지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서 기술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무함마드도 그 기술력을 알고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미국 참여를 할 거예요. 가성비 좋기는 어디요? 싸고 또 뭐 대량으로 막 중국은 그 통신 전기망 같은 거를 아마 화웨이에서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큰 몫을 차지할 겁니다. 지금 모든 공사 현장에서 추구하는 그 탈현장, 공장 생산 방식, 조립 방식, 모듈화, 유닛화 이런 것들이 자꾸 추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온 프로젝트, 더 라인이 친환경적인 걸 추구하는데 과연 이 첨단 기술과 이러한 엄청난 인공 구조물, 인공 건축물이 생기면서 이게 과연 친환경적이겠느냐. 저는 거기에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가 하나의 그냥 기계 아니에요. 기계, 쇳덩어리. 기계입니다. 대체로 기계예요. 그래서 뭐 자동이 없어요. 유리창도 이렇게 돌려서 올리고 전부 기계식으로. 그럴 때는 별로 고장날 요소가 없습니다. 고장이 별로 날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의 자동차는 이게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제어 칩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전자적인 거 자동화가 돼서 막 다 들어가니까 이 고장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뭉치채로, 예? 그걸 다 바꿔 끼던지, 이렇게 아주 덩어리째로 바꿔야지. 또 고장나면 진단하는 이런 컴퓨터 기계가 없으면 또 진단도 못해요. 이게 뭐 눈에 보여야지 진단을 하죠. 기계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더 라인 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설비형 이런 건축물이 과연 이런 어떤 유지 관리, 노후 관리 이런 게 잘 될 것이냐. 예? 전부 그 안에 이런 어떤 실내 환경을 전부 AI가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다 컨트롤해서 아주 최적합한, 쾌적한 그러한 연중 온화한 그러한 실내를 만드는데 이게 과연 유지 관리가 어떻게 잘 될지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기계, 전자, 전기 요소가 들어가면 될수록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그 트러블,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고치려면 전문 기술진이 오기 전에는 또 아무나 못 고쳐요. 그 다음에 이 무하마드가 제 유튜브 동영상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더 라인이 길거나 어떻거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평하면 안 됩니다. 예, 그 프로젝트를 제가 평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더 라인을 꼬집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짓는다. 근데 이렇게 길쭉하게 지면은요, 재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뭐에 비해서? 같은 면적에 비해서. 자, 더 라인이 이 두 개의 건물 이렇게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 사이에 폭이 200m예요. 200m는 0.2km죠. 길이는 170km입니다. 면적 곱해봐 0.2 곱하기 170을 하면은 34제곱킬로미터가 되죠. 34제곱킬로미터. 면적은 34제곱킬로미터. 길어도 34제곱킬로미터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도 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벽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면 170km씩 길이가 얼마예요? 170km 두 배니까 340km죠. 뭐 높이는 같은 500m니까 500m이고 높이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 둘레 길이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70km 돌아오면서 340km가 돼요. 그만한 길이의 유리벽이 필요할 때 면적은 얼마예요? 34제곱킬로 평방미터입니다. 34 평방킬로미터. 그러면 34평방킬로미터를 사각형으로 만든다 했을 때, 뭐 높이는 물론 500m 올라가라 그래요, 500m. 요 하나의 길이는 6km가 안 돼요. 채 5.8km인가 그래요. 그냥 6km라고 잡아봐요. 6km면은 면적 계산해봐요. 6km 곱하면 면적이 어떻게 해요? 6, 6이 36. 34보다 2km 평방미터가 더 많네요. 6km로 하니까. 그래도 그냥 대충 계산해 6km로 해요. 6km요, 사각형. 그럼 둘레 길이는 얼마예요? 24km밖에 안 돼요. 아까는 얼마였어요? 길쭉하게 하니까. 340km의 유리벽이 있어야 되는데 24km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같은 면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더 라인이 길어서 이게 뭐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내가 짓는 집을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적은 똑같아요. 전체 내가 쓰는 면적은 같은데 이렇게 사각형이 좋다. 지금 제가 이게 브랜드를 그렸는데 보세요. 같은 공간, 같은 면적 대비 껍데기 면적, 우리가 외피 면적이라는데 외피를 통해서 전부 어떻게 돼요? 이 지붕, 벽을 통해서 열 이동이 있는 거죠. 아무리 단열을 한다 그래도 단열을 잘해도 그렇고 단열을 못해도 어쨌든 이 껍데기 면적에 비례해서 열이 뭐 원치 않으면 손실이 되는 거고 또 열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나가기도 하고 뭐 이 껍데기 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막 이런 계절 온도 차이가 많은 데서는 도명이 좋다. 1번. 그 다음에 정사각, 직사각. 그 다음에 이렇게 길어지든지 뭐 이렇게 Y자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피 면적이 넓어질수록 곱하기 비례해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더 라인은 그 미러글라스 자체가 아마 태양광을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저도 좀 걱정스러운데 이 높이가 500m 아니에요. 거기다가 완전히 일자 그냥 일자 판이에요. 판 유리벽 500m짜리 끝없이 170km를 자동차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평균 한 8, 90km를 막 고속도로 평균 한 그래도 2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 바람이 불 때 사막에서
바람이 불 때 과연 견디겠냐. 과거에 1800년 말에 프랑스 파리의 박람회를 위해서 구스타프 에펠이 프랑스 명물, 파리의 명물 에펠탑을, 이 구조 기술자의 구조학자입니다. 구스타프 에펠이. 그거를, 그 구조 회사를 갖고 있었잖아요. 에펠탑을 그 당시에 엄청 그게 거대한 사이즈죠. 근데 에펠탑은 유리판으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트러스 구조로 바람이 숭숭 통하는 이런 그냥 뼈다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위에 바람이 세고 밑으로 올수록 이제 바람이 영향이 좀 적은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삼각형 구조로 탁 위에는 슬림하고 이렇게. 그런데도 구스타프 에펠이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 야, 이거 내가 설계한 저 에펠탑이, 저 탑이 이 바람에 과연 견딜 수가 있겠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 바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나름 막 해본 거예요. 바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그때 당시 우리나라 63빌딩, 여의도 63빌딩 있죠. 63빌딩의 그 구조적인 1번의 장애물이 뭐냐면 그것도 바람입니다. 바람. 주풍대라는 게 있습니다. 주풍대. 여의도의 주풍대. 주풍대가 뭐냐면은 바람이 지멋대로 불어요. 그렇지만 1년을 두고 늘상 부는 이 바람 방향이 있습니다. 63빌딩을 딱 보세요. 보면은 주풍대가, 저 방향이 주풍대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자, 이게 이제 63빌딩이에요. 63빌딩도 위는 슬림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벌어졌잖아요. 바람 영향이에요. 바람 영향. 근데 63빌딩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주풍대는 여기입니다. 여기. 63빌딩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풍대가 이렇게 했다. 얘가 자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풍대가 이렇다 그러면 63빌딩을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호축한 면으로 바람이 지나가라고.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보다도 이 지속적으로 5박 6일 막 계속 부는 바람, 이 바람이 굉장히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러한, 여러분들 간단히 계산을 해보세요. 이 공기가, 이게 뭐 헛개비 같아도 공기를 1입방메타 딱 요 비닐 봉투에 담는다 그러면 무게가 1.2kg나 나가요. 이 보통 상온 20도씨에서 우리가 사는 이런 저지대에서 이 한 봉지 1입방메타가 1.2kg예요. 힘이라는 게 뭡니까? 무게 곱하기 속도 아니에요. 무게 곱하기 속도. 이 1.2kg가 1.2kg가 자동차 속도 뭐 아주 천천히 달리는 한 50km, 시속 50km 속도로 이게 움직여서 바람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냥 1km 정도의 풍압만 생각해봐요. 1km, 1000m, 높이 500, 1입방메타짜리 1000 곱하기 500, 개수 딱 나왔어요. 1입방메타짜리. 무게는 1입방메타당 1.2kg라 그랬어요. 속도, 시속 50km 되면 초속 얼마냐 하면은 초속 한 14m. 이런 정도 나올 거예요. 밀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뭐 톤수가 나옵니다. 그 바람에 견딜 것이냐. 거기다 진짜 웬만한 그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건물들은 다 위에는 뾰족하게 하고 밑에가 이렇게 넓어요. 바람 영향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그림에서도 상층부에 바람이 세요. 하층부에는 바람의 영향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정압을 받는다. 이쪽 바람이 미는 힘도 있지만 이 바람이 돌아서 바람이 이렇게 넘어서 갈 때 이쪽에 말하자면 부압, 마이너스 압력, 음압이 걸립니다. 음압. 이쪽은 플러스 압력이 걸리는데 이쪽엔 마이너스 압력이 걸면서 이쪽에서 미는 힘 못지않게 여기서 마이너스 힘이 땡기는 이 힘도 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더 라인이 이 500m짜리가 바람에 어떻게 견딜 것인지, 저로서는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이 풍압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조건에 그 팩타를 넣어가지고 계수를, 상수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하는 이런 통합 계산을 해봐도 뭐 이 전체 정말 170km에 대한 이 바람의 압력, 이 톤수로 하면은 정말 뭐 122만 톤, 122만 톤. 그 다음에 그냥 공기 한 봉지 무게를 1.2kg로 잡아가지고 속도는 한 자동차 시속 50km, 초속 한 14m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한 140만 톤 정도 이런 무게가 나옵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이 더 라인, 뭐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의 이 계획대로 또 잘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업체도 많이 참여해서 인류 역사상 작품에 한 몫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우디하고 우리가 이 특히 뭐 이 건설 쪽에 이런 지원 외에도 이 방위산업, 무기 여기에도 우리가 꽉 잡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옴시티 중에 그 위쪽에 산악 리조트 트로제나 또 밑에 있는 그 항만 무역 경제 도시 옥사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